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제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도저히 결혼까지는 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유가 있었죠. 그건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커플은 다른 날도 아니고 바로 상견례 날에 예비 시어머니의 막말로 헤어지게 되었거든요.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데요.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바이올린 전공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가난한 집에서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이셨는데 그래서인지 어릴 때 다들 다니는 피아노 학원 한번 다녀본 적이 없었다고 하셨었죠. 그게 마음에 맺혀서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꼭 예술 쪽으로 공부를 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그걸 꼭 강요할 생각은 없었고 제가 흥미를 가진다면 말이죠. 그래서인지 제가 어릴 때를 돌이켜보면 저는 이것저것 남들이 잘하지 않는 학원을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제 적성을 찾아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저는 바이올린에 흥미를 붙여서 아예 그 길로 나가게 되었고요. 음대를 나왔고 중간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해외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비록 들인 돈에 비해 대단하게 이름을 날리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지는 못했지만 저는 음악을 한 것이 행복했고 지금도 저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작게 교습소를 차려서 임시 레슨을 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저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짝을 만났습니다. 그건 바로 저의 남자친구였는데요. 남자친구와는 학교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입해서 매주나 혹은 매달 주제를 정해두고 회원들끼리 한 가지씩 재능 기부를 하는 다소 특이하다면 특이한 모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유행을 했었죠. 서로 얕고 넓은 지식을 나누는 모임이요. 처음 가입을 했을 때는 솔직히 이런 게 과연 도움이 될까, 괜히 시간 낭비는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 모임에서 나름대로 배워가는 것도 많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된 것도 좋았습니다. 보통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점점 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거기다 일단 기반이 학교 커뮤니티 모임인지라 다들 선후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상한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요. 남자친구는 저와 비슷한 시기에 그 모임에 가입한 회원이었고 같은 학교의 전자공학과 출신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재능 기부를 하는 차례에 저희는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조금 수줍은 얼굴로 눈을 반짝이면서 열심히 제가 하는 강의를 듣는 모습이 귀여웠죠. 저는 그날 바이올린의 역사와 역대 바이올리니스트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실습 타임도 있어서 바이올린을 잡는 법과 활 잡는 법, 손가락을 기본적으로 두는 위치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했는데요. 그날 하필 남자친구가 맨 앞줄에 있는 바람에 저의 실습 도우미가 되었죠. 사실 저도 모임에서의 강의가 처음인지라 조금 긴장을 했었는데 그걸 눈치챈 남자친구가 오히려 저를 잘 다독이며 격려해줘서 별탈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회원들은 항상 짧은 다과 타임을 가지고 해산했는데요.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다가가서 커피라도 한 잔 사겠다며 말을 붙였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그다지 이성적인 마음은 없었고
그냥 감사의 표시로 사려는 것뿐이었죠. 민우 씨, 오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 긴장 많이 했었는데. 에이,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은서 씨가 너무 준비도 잘해 오시고 말씀도 잘하셔서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해요. 이게 평소에 학원에서 애들한테 레슨하는 거랑은 또 다른 기분이더라고요. 아예 바이올린을 모르는 분들한테 가르친 건 처음이라. 아, 원래는 입시생들 가르친다고 하셨죠? 네. 입시생들은 아무리 늦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하는 애들이죠. 시간도 딱 2시간 강연이다 보니 오늘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강의를 해야 할지도 조금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아니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딱 직장인들을 위한 적당한 교양 수준의 수준 높은 강의였어요. 남자친구는 워낙 칭찬을 잘하고 대화를 하면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타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죠. 같은 말을 해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데 이 사람은 대화의 기술이 참 좋은 편이었어요. 저희는 그날 잠깐 들렀던 카페가 문을 닫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개그 코드도 잘 맞았고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너무 즐겁더라고요. 서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대기업에서 AI 쪽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공대 쪽으로는 아예 아는 게 없어서인지 그 사람이 한다는 연구가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잘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였죠. 음악이라고는 학교 음악 시간에 리코더를 불었던 게 마지막이었다며 웃더라고요. 이야기만 해도 너무 즐거워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있는 모임이라 다시 만나려면 또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말이에요. 다행히도 그게 저 혼자만의 감정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모임이 끝나고 뭐라고 다시 말을 걸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오늘 같이 저녁 식사하고 가는 건 어떠시냐고 물어봤거든요. 당연히 오케이라고 대답을 했죠. 그렇게 저희는 같이 강의도 듣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산책 핑계를 대며 집에 가는 길까지 같이 걷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썸 아닌 썸을 타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사귀게 되었고요. 남들은 사귀고 나서 돌변을 하기도 한다는데 최소한 그게 이 사람의 경우는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는 만나기 전보다 만난 후에 더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소소하고 작은 배려가 항상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차를 탈 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차문을 열어주고 공원을 걷다 벤치에 앉을 때면 항상 자기 겉옷을 벗어서 벤치에 깔아주고는 했어요. 제 치마를 더럽힐까 봐서요. 누구는 자존심 상한다며 여자친구의 핸드백은 절대로 안 들어준다는데 손바닥만한 핸드백도 무겁다며 달라는 사람이었죠. 제 손에 뭔가 조금이라도 무게가 나갈 만한 것이 들려있는 걸 못 견디더라고요. 가끔씩 제가 아프기라도 한 날에는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서야, 괜찮아? 지금이라도 병원 갈래? 내가 같이 가줄까? 응급실 가자. 감기를 무슨 응급실을 가. 괜찮아. 견딜만해.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지. 기침 때문에 말도 잘 못하고 목도 아프다며. 아니야. 방금 약 먹었더니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또 빈속에 약 먹은 거 아니야? 내가 죽 사갈 테니까 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아니야. 나 지금 씻지도 않고 상태가 너무 꾀죄죄해서 별로야. 오지 마. 제발. 보통 남자친구가 병문안을 온다고 할 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유는 이것이었죠. 그렇지 않아도 아파서 초췌한 몰골인데
씻지도 못한 상태를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이요. 저는 기겁을 하며 절대 오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있는 남자친구는 제 말에 잠시 웃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은 지 1시간쯤이나 지났을까요? 다시 방 안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먹을 거 걸어뒀으니까 잘 챙겨 먹으라고요. 놀라서 일어나 나가봤더니 문고리에 포장해온 죽과 간식들이 걸려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와 미숫가루 쉐이크도 함께요. 더 감동이었던 건 그 가게가 예전에 데이트를 하면서 찾았던 곳이라 저희 집이나 남자친구의 집과는 꽤나 거리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디저트 가게에 일부러 들러서 배달을 해두고 간 것이었죠. 이건 언제 또 사왔어?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들어왔다 가지. 너 얼굴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운동 겸 갔다 왔어. 괜찮아. 너무 고마워. 감동이다 진짜. 잘 먹을게. 그래. 울지 말고 맛있게 먹고 얼른 낫기나 해. 새벽이라도 아프면 꼭 나한테 전화하고. 알았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거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부모 자식의 관계 같은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챙겨주는 걸 보면 애인이 아니라 거의 제 보호자였죠. 심지어 이건 연애 초반에만 보인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2년의 연애 기간 동안 그 사람은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주었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다정하게 변해가더라고요. 은서야, 나랑 결혼할래? 응, 할래.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저는 당연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빠른 대답에 오히려 남자친구가 순간 당황할 정도였죠. 저희는 저희끼리 하는 농담으로 그렇게 1초 만에 결혼을 결정짓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 그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평소에도 막연하게 나중에 결혼식은 어디서 하고 싶고 신혼집은 어느 위치쯤에 구하고 싶고 아이는 몇 명 낳고 싶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었거든요. 막상 결혼하자는 말이 입에서 나온 게 처음일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하는 일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서로의 직장 가운데쯤에 신혼집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의 가장 큰 합의사항은 양가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각자가 모은 돈을 서로 오픈하고 신혼집을 구하는데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죠. 마침 남자친구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금리에 신혼부부 대출이 잘 나오더라고요. 잘 됐다 싶었죠. 서로의 통장 잔고를 함께 열어보니 제가 모은 돈과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 비슷했습니다. 말하자면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저는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에게 아직 밝히지 않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저희 집의 경제적 사정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사실 많이 넉넉한 편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명문대를 나오셨고 엄마는 임원까지 승진을 하셔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 법인의 법인장으로 계셨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대기업을 다니시다 나와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지금은 상장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계셨고요. 부모님 두 분 다 자수성가하며 이루신 거라 더욱 존경스러웠고 저 역시도 이제는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잘 살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돈이 많이 깨지는 전공을 선택하는 바람에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지만요. 결혼만큼은 제 능력으로 하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아직은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사실이고 돈이 없는 문제라면 모를까 부모님 재산이 있다는 사실은 미리 알리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께서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 식장의 입장에서 혼인신고소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자세한 사정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었을 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작게 사업을 하시고 엄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냥 회사를 다니셨다고만 했고요. 그랬더니 당연히 의문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음대를 어떻게 다녔어? 미국에 유학도 다녀왔다며? 학비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당연히 비쌌지. 학교는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유학은 어릴 때부터 상도 많이 받고 해서 그 경력으로 스폰받아서 다녀온 거지. 운이 좋았어. 그렇구나. 하긴 학비도 학비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생활비가 다 얼만데 스폰 없이는 가기 힘들었겠다. 다행히 더 자세하게 묻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자세하게 물어봤다면 저도 사실대로 결국 이야기를 했어야 했겠지만요. 그렇다고 제가 한 대답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도 학교는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었고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을 인정받아 스폰을 따내 유학을 떠났거든요. 비록 장학금 비용이 전체 유학 비용을 커버하지는 못해서 추가 비용은 부모님이 대주셨지만요. 반면 저희 남자친구는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유년기에는 오히려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태어날 때쯤에 지금은 돌아가신 본인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었다고 했거든요. 듣기로는 반지하 월세와 전세방을 전전하면서 세 식구가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준비물 살 돈이 없어서 선생님이 남은 학용품을 나눠주기도 하셨다고 들었고요. 솔직히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렇게 밝고 착하게 자란 남자친구가 신기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집안 형편은 점차 나아졌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확연히 괜찮아졌고요. 아버지가 막판에 사업을 조금 일으키셔서 재산을 좀 남겨주고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돈으로 예비 시어머니가 사시는 본가도 괜찮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이후로도 죽을 때까지 소소하게 아꼈으면 굶어 죽을 걱정은 할 필요는 없는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어머니가 조금 돈에 예민하시거든. 아마 어릴 때 돈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 예비 시어머니를 뵈러 가기 직전에 남자친구는 조금 어두운 얼굴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대목쯤에서부터 이상한 기류를 슬슬 느꼈어야 했었는데 그때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으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큰 고민을 하지 않았었죠.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혹시나 만났을 때 우리 어머니가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거든?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상한 말씀? 어떤 거?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듣기에 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하실 수도 있고 돈이랑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자세하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알겠어. 기억해 둘게. 말하자면 예비 시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할 게 뻔하니까 저더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이었죠.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저렇게까지 신신당부를 하나 싶어서 의아하기도 했고 조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을 눈앞에서 자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그렇다고 해도
그 상식에는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저 순진한 생각을 했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착한 남자친구의 가족이니 너무 심한 일이야 있을까 하는 생각을요. 하지만 사람마다 그 상식의 선이 다르다는 걸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강은서라고 합니다. 그래, 어서들 들어와요. 반가워요. 예비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곱게 머리를 틀어 올리고 딱 봐도 외출복인 듯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거기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액세서리였어요. 엄청나게 큰 진주 귀걸이와 목걸이가 반짝거리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온다고 신경을 많이 쓴 착장이셨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안내하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간단한 다과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기 전에 꽃다발을 예비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뒤에서 남자친구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고요. 그냥 와도 되는데 뭐 이런 걸 사왔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장미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가져왔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놔두고 거기 앉아요. 그런데 반응이 뭐랄까 좀 보통은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시지 않나요? 제가 가져온 것들을 보고도 대충 턱짓으로 옆을 가리키시고는 시선도 안 두시더라고요. 저는 얼떨결에 턱짓으로 가리킨 식탁이 빈자리에 꽃다발을 내려놓았고 남자친구가 대신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꽃 예쁘죠? 이거 어머니 드릴 거라고 은서가 포장도 신경 써서 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한 거예요. 그래, 마음에 든다. 글쎄요. 시어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저도 첫 만남이라 경황이 없었고 예비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정신이 없으셨겠지 싶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본격적인 사건은 저희가 다과상 앞에 앉고 나서부터 시작되었고요. 처음 몇 분간은 대충 형식적인 질문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간단한 신상 같은 질문이었죠. 형제관계나 부모님 하시는 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같은 것들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작게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요. 저는 입시생들 상대로 작은 교습소에서 바이올린 레슨을 하고 있다는 말도 함께요. 그리고 10분쯤 지났을까 드디어 본격적인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 도움 없이 민우랑 서로 반반 결혼을 하자고 했다면서요? 네, 그러기로 약속했습니다. 뭐 그건 두 사람이 알아서들 할 일이긴 한데 뭐 일체 다른 비용도 반으로 딱 갈라서 하는 거 맞나요? 주변에 보니까 반반 결혼한다고 하더니 나중에 보면 결국 남자 쪽이 돈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경우가 허다하던데? 네,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신혼집 대출까지 지출 비용은 전부 다 정리해서 나눌 생각입니다.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요즘 다들 집 때문에 어려워서 반반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자가 단 1%라도 조금 더 돈을 대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었나요? 적어도 제 주변에는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단돈 1원이라도 칼같이 반으로 나누지 않으면 제가 염치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웃으면서 다시 대답을 드렸죠. 그런데 이상한 질문은 그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아가씨는 차가 없다면서요? 네, 직장도 지금 자취방 바로 앞이고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명색이 직장인인데 무슨 직장인이 차가 없어? 불편하지 않아요? 요즘 직장 다니면 다들 차부터 사던데? 저는 순간적으로 남자친구를 돌아봤죠. 왜냐하면 제 남자친구도 차가 없었거든요. 저와 눈이 마주친 남자친구가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대전이랑 달라요. 서울 사는 사람들은 요즘 주차할 곳도 없고 차도 너무 막혀서 차 없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차는 없잖아요, 어머니. 얘, 너랑 같니? 너는 회사에서 셔틀버스가 나와서 집 바로 앞에서 회사까지 태워가고 퇴근하고 나면 다시 집까지 태워다 주는데. 생각해보면 대기업 다니면 그런 게 참 편하다니까. 계속 걸어 다녀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별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서요. 차량은 나중에 많이 불편해지면 구입할 생각입니다. 그 질문의 마지막은 결국 남자친구가 대기업에 다니는 장점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좀 못마땅한 얼굴로 제 대답을 듣고 있던 예비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자 또 특이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은 어디서 할 생각이니? 좀 찾아보기는 했고, 아, 찾아봤는데 급하게 잡으려니까 마음에 드는 곳이 없더라고요. 시간도 애매하고. 저번에 예식장 돌아보고 온다고 말씀드린 곳 있잖아요. 거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우, 거기는 너무 저렴하지 않니? 네 회사 동기들은 대부분 호텔에서 했다며. 그건 걔네들 사정이고 저는 호텔 예식 생각 없어요. 딱히 로망도 없고요. 적당한 곳에서 적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밥만 맛있는 곳으로 찾아보려고요. 아가씨 생각도 그래요? 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본인 아들이 설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들을 건너뛰고 바로 저에게 대놓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미리 의논했던 대로 말씀을 드렸죠. 저도 사실 호텔 예식에 큰 로망은 없어서요. 저희 집에서는 결혼식은 그냥 저희끼리 의논해서 하고 싶은 곳에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곳이나 상관없다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그날 내 친구들도 오고 우리 아들 회사 사람들도 다 올 텐데 거기서 하는 건 내 생각엔 좀 그러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 예식장이 엄청 못마땅한 얼굴이셨습니다. 저렇게 싫어하시는데 굳이 그 식장을 고를 이유는 또 없었죠. 사실 저는 호텔에서 하는 예식도 별로 상관은 없었거든요. 물론 로망도 없었지만요. 하지만 호텔 예식이 부담스럽다고 먼저 싫다고 했던 건 남자친구였어요. 어머니, 호텔 결혼식 하려면 최소 1억은 들어요. 그런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 정도 돈이야.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예비 사돈께서 어떻게든 마련하시지 않겠니? 은선에는 그렇다 치고 저희는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건데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의아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되물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왜 마련해? 결혼식은 서울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럼 당연히 저쪽에서 부담을 해야지? 네? 그건 아니죠, 어머니. 하객들 모시고 올 버스 대절비 정도만 더 내는 거지 무슨 결혼식 자체를 당연히 부담을 하고 그러지는 않죠. 어머, 얘는 이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저쪽에서 내는 거라니까. 눈앞에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듣고 있는 저는 조금 혼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지금 저희 친정이 있는 곳에서 결혼식을 할 테니 당연히 저희가 결혼식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도대체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설령 저희 쪽에서 내는 돈이 맞다고 치더라도 그럴수록 호텔 예식 이야기는 하지 않으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적어도 일방적으로는 말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만 마무리 짓기까지 저희는 그 자리에서 2시간을 더 실랑이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오직 결혼식 비용의 주체라는 화제만 가지고요.
어쨌거나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으니 결혼식도 당연히 반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결론을 예비 시어머니는 당연히 좋아하지 않으셨죠. 제가 인사를 드리고 그 집을 나올 때까지 제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비 시댁을 나오는 길에 이게 대체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결혼 자체를 아예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었죠. 하지만 끝내 이 결혼을 취소하지 못했던 건 남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을 나서자마자부터 남자친구가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붙잡고 사과를 해댔거든요. 정말 미안해, 은서야. 기분 많이 상했지. 너무너무 미안해. 솔직히 자기가 어머님이 조금 이상한 말씀 하셔도 이해해달라고 했을 때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건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아. 응, 네 말이 100번 맞아. 나도 알지. 우리 어머니 오늘 이상한 말씀 엄청 많이 하신 거. 그래도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다시는 저런 말씀 하지 않으시게 할게. 내가 신경 쓸게, 은서야. 미안해. 응? 이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이상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솔직히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할지도 막막할 지경이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었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다 이해한다며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문득 그런 남자친구가 불쌍했습니다. 사실 예비 시어머니가 이상한 거지 남자친구는 아무 죄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저를 달래려 필사적인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까지 했습니다. 결혼은 어머님이 아니라 남자친구와 하는 건데 결혼하고도 계속 저러시면 나는 안 보고 살면 그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사실 없잖아 있었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기행을 벌이는 저희 시댁과 그 편을 드는 예비신랑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라던데 적어도 제 남자친구는 예비시댁이 이상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죠. 당연히 저희 집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첫인사를 시킨다고 데려간 자리에서 아버지가 남자친구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던 일만 있었죠. 저희 집의 인사야 별탈 없이 마무리되었고요. 결국 문제는 상견례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코앞에 다가온 끔찍한 미래를 전혀 모른 채 그저 마지막 산을 넘기 위해 상견례 코스를 예약해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은 저희 아버지가 정말 중요한 출장건이 있으셨어요. 원래는 각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나가야 했지만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레스토랑에 나오게 되었죠. 예약은 제가 알아보고 제가 진행했었는데 남자친구도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는 이곳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와,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아? 여기 소문이 나서 몇 년 전부터 외국인도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더라고. 제가 예약한 곳은 인당 50만 원짜리 코스에 한식 파인다이닝이었습니다. 한식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플레이팅이 돋보이는 곳이었죠. 가게 입구에서부터 미슐랭 2스타를 받은 곳이라는 안내가 써붙여져 있었고 레스토랑 내부는 말 그대로 찾아온 사람들로 만석이었습니다. 여기 찾아보니까 대기자가 많아서 예약하려면 반년도 넘게 걸린다는데 어떻게 한 거야? 우리 선배도 여기서 상견례 하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못했다고 하던데. 다 방법이 있지. 비밀이야.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건 바로 저희 아버지의 인맥이었거든요. 저희는 잠시 대기실로 이동했다가 미리 예약해뒀던 룸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바닥재며 조명이며 실내 인테리어가 한눈에 봐도 정말 고급스럽더라고요. 식기 하나하나도 무척이나 신경을 쓴 것 같았습니다. 딱 봐도 비싸 보였죠.
저녁이었지만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거리는 조명과 천장 샹들리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에 드세요? 많이 찾아봤는데 여기 음식이 조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네요. 음식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다만. 예비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조금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부를 둘러보며 놀란 눈치셨어요. 고개가 연신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지금도 아닌 척하면서 힐끔힐끔 실내 장식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계셨고요. 저는 그냥 저런 화법까지도 예비 시어머니의 성향이려니 하기로 했습니다. 말투 하나하나에 일일이 신경을 써봤자 괴로운 건 어차피 저일 테니까요. 하지만 혼자서 괜히 전곡이 찔린 예비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뭔가 심기가 불편하셨던 모양입니다. 하필이면 저희 아버지가 출장권 때문에 늦으셨고요.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늦은 것도 아니었고 약속 시간에서 10분 내외였는데 그 시간 동안 내내 시계를 확인하시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늦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게 맞았죠. 늦게 도착하신 아버지도 룸에 들어오자마자 정중히 사과를 하셨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출장에 있어서 지방에 다녀오는 길인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히더라고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저희도 방금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우리도 방금 왔다며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자리로 안내했고 다들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자리에 앉자마자 첫 번째 요리 코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일단 음식을 먹느라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는데 중간에 뜬금없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비 사도는 사업을 하신다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들 보셨겠죠? 부자도 보고 가난한 사람도 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봐왔던 가난한 사람들은 다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정말 뜬금없는 말씀이셨어요. 저와 아버지는 순간 수저를 내려놓고 어리둥절한 얼굴로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남자친구는 조금 불편한 기색으로 본인 어머니를 돌아봤고요. 가난한 사람들 특징은 다들 게으르다는 거죠. 대개는 시간 약속을 지키는지 여부로 알 수 있고요. 그러시군요. 누가 봐도 저희 아버지가 늦었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뜬금없는 이야기에 이해를 못하시던 아버지는 나중에야 비로소 이해를 하셨는지 얼굴에 노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가 늦은 것은 사실이었기에 아버지는 일단 아무 말 없이 넘어가셨습니다. 옆에서는 남자친구가 정말 눈물겨운 노력으로 화제와 이 분위기를 전환시키려 애를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얼굴을 봐서라도 그냥 넘어가시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일단 쎄하게 변한 분위기가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았죠. 그 뒤로 일상적이고 형식적인 대화가 조금 오가고 계속해서 나오는 요리들에 조금씩 분위기는 풀려갔습니다. 그 정도로 음식들이 다 맛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금태찜의 한우 채끝 등심 요리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전통주를 페어링해서 남자친구와 저희 아버지는 기분 좋게 한 잔씩 주고받기도 하셨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음식은 마음에 드시는지 드시는 동안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젓가락질 속도만 조금씩 더 빨라질 뿐이었죠. 음식은 다 입맛에 맞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부인께서 한정식을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운서가 여기로 예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제 입맛에는 조금 안 맞네요. 음식이 전반적으로
너무 짠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당연히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저희가 애써 만든 좋았던 분위기는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조금 당황스러운 얼굴이셨고요. 아니,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하기에는 너무 잘 드시고 계셔서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는 저도 아버지도 누구도 예상치 못했거든요. 제가 조금 벙쪄서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보자 옆에 놓인 냅킨으로 잠시 입가를 닦은 예비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없이 사시는 거 뻔히 아는데 있는 척 하느라 애쓰셨네요. 네? 그게 무슨...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순간 기겁을 하며 예비 시어머니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약간 들어 남자친구를 저지한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작게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사업하는 집안이라고 다 같은 수준은 아니죠. 매출 규모도 천차만별이고 사업하다 망하는 집도 얼마나 많은데 대충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넉넉하신 형편도 아닌 것 같고 민우 아버지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들어서 아는 게 좀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자리가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깨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오늘 사돈을 만나 뵈니 걱정도 좀 되고 예비 며느리가 예술을 했다는데 솔직히 그것도 좀 걱정이 되네요.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는 겁니까? 전에는 형편이 많이 어려우셨다면서요? 가난한 집에서 무슨 사치라고 예술을 시켜서 돈이 없을수록 저는 돈 되는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을 보세요. 공부 잘해서 펀듯하게 명문대 가서 결국 대기업에 들어갔죠. 그런데 은서는 이제 며느리가 될 테니 편하게 말할게요. 돈은 돈대로 쓰고 결국 동네 학원에서 돈 몇 푼 받는 선생이나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제 말의 요지는 은서가 금전 개념도 조금 없는 것 같고 겨우 용돈벌이라면서 나중에 애라도 낳으면 자기처럼 예술인이 뭐니 시킨다고 헛돈 쓸까 봐 걱정이 되네요. 결혼하고 나서는 제 밑에서 한동안 가계부 쓰는 연습을 좀 시켜야 할까 싶어서요. 듣고 있자니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가 막히는 얘기더라고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이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태를 도저히 수습할 길이 없다는 걸 본인도 깨달은 모양이었죠. 그걸 모르는 건 이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 혼자뿐이었습니다. 잠시 앞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기셨던 아버지는 이내 배를 눌러 지배인을 호출했습니다. 아까 예약자 명을 듣고 저희를 룸까지 친절히 안내해 주셨던 지배인분이 다시 오셨죠. 예, 부르셨습니까? 손님이 전반적으로 간이 너무 짜다고 하시는데 음식은 일단 다시 내오세요. 음식 맛에 만족을 못했는데 가성비 떨어지는 걸 최악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네, 대표님 죄송합니다. 음식은 다시 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인분이 저희 아버지와 맞은편에 앉은 예비 시어머니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버들이 일사불란하게 들어와 다시 그릇을 치우고 세팅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를 보며 뭘 더 이렇게까지 별 유난이다 싶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이어 이 레스토랑의 셰프까지 룸에 직접 방문해 고개를 숙이는 걸 보고는 당황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음식 맛이 입에 맞지 않으셨나 봅니다. 나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른 법이니까요.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해서 주 레시피 회의 때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바쁜데 괜히 여기까지 오시게 했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강 대표님이 오셨는데 열일 제쳐놓고 당연히 와야죠. 저희 레스토랑 최대 투자자신데요.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이후 외국까지도 소문이 난 이 레스토랑은 바로 저희 아버지가 최대 투자자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반년이 넘는 웨이팅이 없이도 바로 예약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죠. 디너 코스가 인당 50이었는데 자리가 만석이었습니다. 굳이 연일 기사에 오르내리는 소개가 아니어도 이 레스토랑의 매출이 얼마나 될지는 짐작이 가능한 부분이었죠. 더군다나 그곳에 투자할 정도를 할 정도의 재력이라면요. 머릿속으로 급하게 계산을 끝냈는지 셰프의 말을 듣고 사색이 되어 있던 예비 시어머니 얼굴은 그때쯤 낯빛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음식이 다시 세팅되기 시작할 때쯤이었죠. 어머, 어머머, 이런 레스토랑은 도대체 주인이 누굴까 싶었는데 이제 보니 우리 사돈께서 투자를 하신 곳이었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까 처음 들어오는데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너무 색다르고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러셨습니까? 역시 전문 투자자 손길을 받아야 미감도 좀 업그레이드되고 하지. 셰프가 주인으로 있는 곳에서는 이런 느낌 나오기가 힘들죠. 그러고 보니 은서 예술적인 감각이 다 사돈에게서 나온 재능인 것 같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네 학원에서 돈 몇 푼 받는 선생이라고 가성비 운운을 하시더니 갑자기 예술적인 감각까지 대대로 물려받은 인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칭찬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따님이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참 예의 바르게 잘 컸는데 훌륭하신 사돈 밑에서 배워서 그런 것 같다며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태세 전환에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죠. 아버지는 그저 말없이 새로 나온 요리가 다 세팅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접시를 비우기 시작하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라면 엄마 아빠가 지겹도록 해서 딸은 하고 싶은 전공을 시킨 거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식사 끝내시라며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당황한 예비 시어머니가 엉거주춤 자리에서 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나와주셨으니 계산은 저희가 마치겠다고요. 그리고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요. 갑작스런 파혼 통보에 당연히 루마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사돈께서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혹시 제가 무슨 말실수라도 한 게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은서는 앞으로도 계속 금전 개념 없이 마음고생 없이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요. 그래서 이 결혼은 안 시킬 생각입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룸을 걸어서 나오셨어요. 뒤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이게 무슨 일이냐며 당장 나가서 붙잡아 오라고 남자친구를 닥달하는 소리도 다 들렸죠. 발레 직원이 다시 차량을 가져오는 걸 기다리고 있자니 남자친구는 달려나오더라고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요. 아버지는 묵묵히 남자친구의 어깨만 두드려주고는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게 저희의 마지막이었죠.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저는 남자친구와 완전히 정리를 끝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잡을 면목이 없었고 저는 잡혀줄 생각이 없었고요. 이 모든 일들이 다 꿈처럼 느껴질 지경이더라고요. 예비시댁의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제 잘못이었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걸 저는 그제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가 없으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